기초, 주요 금속의 부식 특성, 주요 방식 기술, 건축 및 시설물의 실용 방식 기술, 방식의 정비 시스템을 가지고 6아이템을 가지고 4일간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서론과 부식 및 방식 이론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식이라 하면은 학문적 연결을 본다면은 방식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식과학. 방식과학은 금속과 화학, 전기. 방식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금속을 알아야 되겠고, 또 화학을 알아야 되겠고, 화학. 그다음 전기도 좀 알아야 되겠고. 전기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화학과 금속을 알아야 돼요. 또 화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은 전기화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보다는 오히려 전기하고 화학을 결합시킨 전기화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분화시키면은 금속과 화학과 전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 분야는 같이 이제 이 분야를 같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다 부식에 관련된 분야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식의 정의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은 협의적 의미와 강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협의적 의미는 금속 구조물이 주위의 환경과 반응하여 산화물, 녹을 형성하는 것이다. 녹. 그 녹 쓰는 걸 우리가 부식이라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녹이란 뭡니까? 보통 보면은 녹이라고 하면은 그 금속 구조물이 붉은색이죠. 붉은색. 항상 녹은 붉다는 색. 원숭이 궁둥이는 붉다는 색을 하고 녹은 붉다는 색 하지만 녹은 항상 붉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금속들이 녹의 색깔이 다릅니다. 나중에 우리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금속은 이렇게 녹을 쓰는 것을 부식이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광의적 의미, 넓은 의미에서는 금속 구조물이 주위의 환경과 반응하여 산화됨으로써 녹을 형성하여 기계의 작동 불능, 파손 등을 동반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광의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손실을 오히려 더 부식으로 접목시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오늘 여러분들은 협의적 의미와 광의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식을 하는 손실에는 경제적 손실, 직접 손실과 간접 손실이 있는데 직접 생산 차질, 안전 수명 단속에 따른 경제적 손실, 환경오염, 효율 저하에 따른 생산성 감소, 농물에 의한 질병, 인명 손실 이런 걸 우리가 간접 손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식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본다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보면은 각국 경제의 손실 추정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GNP의 4 내지 5%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GNP의 3 내지 5%, 일본의 경우에는 GNP 1에서 8%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1에서 8%는 일본이 선나라지 않습니까? 선나라는 해풍이 항상 몰아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국가가 비슷하게 부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1에서 8%는 이렇게 연차가 이렇게 영역이 큰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내륙과 해양지방에 따른 해양 바다에 인접한 지역과 내륙에 인접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부식의 손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주 부식에 대한 것이 갑자기 우리나라가 도약을 하다 보니까 부식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손실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은 그러면은 부식 손실의 손실과 존재를 본다면은 부식 손실이 90% 이상은 강의 부식에 대한 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강은 자연에서 녹으로 되돌아가는 본능이 있으며 여기는 산화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계십니다만 우리가 이 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하는 것이 강을 만들기 위해서 철강석을 펴죠. 여러분들 참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경을 필두로 해서 철의 산하에 가면은 박태원 포철 회장 아닙니까? 그 박태원 회장을 포철 회장으로 앉혀가지고 그분이 정말로 항무지에서 포철 철강회사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철강석을 어디서 가나 하면은 호주에 그 철강석 광산을 사가지고 그것서 철강석을 싣고 포항으로 와서 포항에서 철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포철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굴지 동국제강에는 대한제강, 뭐 포항제철, 현대제철 이런 철강 회사가 있는데 제철 회사가 있고 제강 회사가 있어요. 그 제철 회사와 제강 회사의 차이는 뭐냐? 제철 회사는 철광석을 캐워가지고 그 철광석을 가지고 거기서 반응 작용에 의해 가지고 철을 빼내고 그 철을 빼가지고 거기다 합금을 섞어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다 망라한 회사를 제철회사라고 그러고, 제강회사는 철광석을 가지고 철을 빼내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고철이나 철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강만 만드는 회사를 제강회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강회사와 제철회사의 차이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이 규모가 크다 보면 되겠습니까? 제철회사. 제철회사가 철강석에서부터 출발해서 철을 빼내고 그 철을 가지고 강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철회사가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철광석은 그러니까 산에서 철을 빼낼 때 그 안에 철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가? 우리가 철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이라 하면 뭡니까? FE 고등학생은 FE죠, FE. FE 원자보다 몇 번입니까? FE 가장 많은 철, FE 원자보다. 고등학교 과학시간 3학년 때 이온화 경향에서 원자번호 우리가 고등학교에 보면 원자번호 30번까지 띄워요. 일본에서 30번까지 띄웠는데 저도 지금 다 못 외웁니다. 지금 잊어버려가지고. 이 철이 원자번호 26번입니다. 26번. 그리고 이 철은 원자번호 26번인데 이 철이 이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하는 거 아닙니까? 철을 만들. 그러면은 이 철광석에서는 그만큼 불순물이 섞여있는데 거기에 산화물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FeO라든지 Fe3O4라든지 이렇게 산화물이 형성돼 이런 걸 이어서 반응작용을 해가 철을 뽑아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과정이 재선 과정, 철을 빼면 재선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강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연속 규조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암인 공정 이렇게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 뽑아내는 방법. 그래서 이 철을 뽑아내는 이 철이 이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여기서 무슨 산화물 녹이 있는데 이 산화물을 가지고 철광석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 산화물을 가지고 산화철인데 이 산화철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강을 만드는 거예요. 강을 우리 인위적으로 강을 만드는 겁니다. 철은 원래부터 이게 산화물로 자기는 땅속에 숨어 평온히 넣어 자고 싶은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넣어 자지 말고 일 좀 해라. 그래 철광석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가는 바닥에 가공을 해가 온도를 올려가지고 설레를 제거하고 선철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합금을 쓰고 강을 만들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항상 화학 산화반을 일으켜서 산화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우리가 그래 못 돌아가다 하고 있는 거죠. 부식되는 것도 그 강의 본능이 녹슬가 지금 철강석으로 산에 땅속에 묻혀있겠다네. 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일하라고 시켜가지고 도마가 이렇게 강을 만들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막 철강석이고 그 발열받는 거 산화반을 하고 있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요 장치의 부식 손실 문제인데 아까 안전수입니다. 단지 지원 사실 요거는 아까 이야기한 그걸 이야기. 요 파이브 내경이 중요하게 하니까 요거는 신경 상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배관의 부식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배관에는 이렇게 부식이 나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어떻을 거예요? 배관이 오래되면 안에 이렇게 이것이 과연 녹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 물의 흐름을,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오래 그러면은 상수 파이프가 오래되면 이런 현상이다. 그럼 여기 이것이 붉은 이게 뭐냐? 이게 녹물이 첨예된 거냐? 녹물만 첨예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말씀드리는 혹시 미생물 부식이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미생물 부식. 여기는 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여기에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부식에서 이야기하는 녹혹이라 녹혹이라 그러는데 이게 호기성 박테리아가 번식을 해가지고 이놈이 이거 하나의 균집을 바이오필름을 형성해서 균집을 만들거든 거예요. 요 안에는 무엇이냐면은 호기성 박테리아.
이런 박테리아에 대해서 혹시 그 호기성 박테리아가 있고 현기성 박테리아가 있어요. 호기성 박테리아, 현기성 박테리아가 있어요. 박테리아 부식. 이런 박테리아 부식은 호기성은 뭐냐 하면은 산소가 존재할 때 일어나는 박테리아고, 현기성은 뭡니까? 산소가 없어도 성장하는 박테리아. 그래서 여기 지금 박테리아의 노폭인데 이걸 손으로 튕기면은 푹 내려앉습니다. 이게 원래 내려앉고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하면은 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밖에는 호기성 박테리아, 호기성 놈이 안에 여기는 현기성은 뭐냐면은 산소가 없어야 살아가는 박테리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명체의 가장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체가 미 항공우주국에서 그 행성에 달이나 화성에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 하면 물입니다. 물이 존재한다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H2O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하는 중요시야. 물이 그냥 뭐냐? H2O. 모든 생명체는 이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 동물, 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오직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물입니다. 물 다음에 존재 조건은 뭐겠습니까? 물 다음에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산소겠죠. 산소. 물 다음에 산소. 그게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만 있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이 상수대간이 나왔으니까 박테리아 문제가 나와서 한번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 생명체는 살아갈 수 있다. 동물과 식물 모든 생명체 그러는데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이 현기성 박테리아 이 현기성 박테리아는 산소가 없어야 살아간다. 이해갑니까? 산소가 있어야 살아가는데 현기성 박테리아는 산소가 없어야 살아간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된 생명체가 누구냐 이야기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이 현기성 박테리아가 가장 진보된 생명체다. 산소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박테리아예요. 모든 생명체는 산소 없으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현기성 박테리아만 산소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현기성 박테리아는 그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주변에서. 현기성 박테리아. 가만 생각해보세요. 현기성 박테리아는 악취를 풍깁니다. 냄새를 풍깁니다. 바닷물이나 하천이 오염돼가지고 그 가스가 올라오고 냄새가 날 때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현기성 박테리아가 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샤워 주변에서 현기성 박테리아가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디냐?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 냄새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수분. 또 우리 몸에서 현기성 박테리아가 어디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대장도 있고. 대장도 호기성 박테리아도 있고 현기성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또 가장 쉬운 것이 냄새가 악취가 나는 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대장에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몸에 있는 걸 맡을 수 없지만 예? 입에도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입에도 그 악취가 나고 입에도 엄청난 박테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치석 그놈도 사실상 그 박테리아하고 칼슘하고 붙은 균체입니다. 치석. 이 몸에 있는 그 치석 그 자체가 박테리아하고 균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냄새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 냄새를 맡지는 못하니까 이 몸이 입에서 냄새 나는 특수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신경 것은 뭐냐면 여름에 양말에서 냄새 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근무하고 일하고 집에 가서 양말 벗으면 발에서 냄새 악취 나죠. 바로 그게 현기성 박테리아. 여름에는 그렇게 나던 냄새가 겨울 되면 하루 종일 양말을 신어도 냄새 납니까? 잘 안 나죠. 여름에는 하루만 신어도 양말 벗어 박 냄새 악취가 납니다. 그 악취가 바로 현기성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그런 박테리아는 왜 그러면 여름에는 양말 하루만 신으면은 양말에서 그렇게 발에서 냄새 나던 그 현기성 박테리아 번식을 하는데 겨울에는 그러면 하루 종일 양말을 신어도 왜 냄새가 나죠? 겨울. 그럼 왜 그래요? 예, 온도 습도. 여름에는 더우니까 발에서 땀이 나죠. 습기가 져요. 또 덥습니다. 온도가 올라요. 박테리아는 온도가 상승하면 할수록 그만큼 번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겨울에는 발에 땀이 안 나고 차가우니까 박테리아가 번식을 못하는 거죠. 그 우리 냉장고에 우리가 음식물을 넣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냉장고에 우유를 넣으니 요기한 안으로는 저온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테리아는 온도가 올라가면 막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핵미성 박테리아는 이렇게 공기가 없어도 산소가 없어도 살아가는 박테리아가 이게 없어도 살아가는 박테리아가 핵미성 박테리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미생물 부식에 이와 같이 이렇게 생긴 것은 누가 이게 이런다는 것이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게 말이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녹이 흙탕물이 이렇게 찌른다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흙탕물이 아닙니다. 철 박테리아가 안에 밖에 번식을 하고 안에는 핵미성 박테리아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만지면 바로 부사죠. 이게 집을 지고 있는 박테리아. 이렇습니다. 막 이런 게 박테리아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소재를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중성화시켜 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참 그 인위적으로 어렵죠. 제 사실 말해서 박테리아 번식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박테리아 번식하는 것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 농물에서도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모습. 요 소화배관에는 우리가 무식에서 항상 오늘 여러분들도 아무리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당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식에는 철판 표면이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무식이 이렇게 철판이 있으면은 요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식이 되어 나간다. 이렇게 부식되어 나가는 건 관계없습니다. 근데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파이프가 있대. 있으면 여기서 구멍이 빵꾸 나가기 물이 누설해 버린다면 이런 것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공식이라 그래요. 북부식이죠. 이런 건 전면무식. 전체적으로 무식된다. 이게 전면무식인데 이렇게 빵꾸 나는 이 공식이 가장 치명적 아닙니까? 어떤 구조물이 파이프가 누설되면 이건 침묵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이 굉장히 우리가 부식에서 중요한 하나의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도 배관에 이런 소화 배관에 일어나는 이런 부식, 빵꾸 나는 이런 부식을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억제하는 방법을 알고 사전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매스컴에서 이걸 막 이야기한 것을 시간에 넣는 걸 하고요. 지하 매설관에 이렇게 부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방식적인 규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마이너스 0.85V에서 마이너스 2.5V까지를 갖다가 방식 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5V까지 내가 과방식을 해가지고 피복이 탈락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방식기술협회 협회장이신 이호 박사님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2.5V까지 하는 대로 바간 방식이 그 진위 기준은 뭐냐 하면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기준 증거를 가지고 전위를 측정해가지고 방식을 할 때 전위가 너무 올라가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처음에 몰라가 부식을 하는 사람들이 기준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가방식을 하는 바람에 이 피복이 탈락되는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협회회장님 이호 박사님께서 이걸 지적을 해서 마이너스 2.5V까지 낮춰요. 미국처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식인데 전식이라는 것도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박사님께서 이걸 제기를 하시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전철이 가지 않습니까? 전철이 가면은 요 전원에서 플러스 전류를 넣어서 받아가지고 전철이 흐르고 롤러 통해서 전철이 가면은 요 전철에서 나오는 누설 전류가 일로 옆에 있는 상수도관으로 들어갑니다. 상수도관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여기서는 또다시 여기 변전소가 있으니까 일로 전류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부식이 발생해요. 이걸 전식이라 해요. 이런 부식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해가지고 이 박사님께서 이걸 제기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걸 지금 많이 그걸 부식을 막고 있습니다. 막는 방법은 여기에서 요 전식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이까지 요 배류를 갖다가 선선만 연결해버리면은 여기 부식이 아니라네요. 그런 걸 진짜 땅 속에 있는 우리나라 상수도 배관이 전철에 인접한, 전철 레일에 인접한 상수도 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우리나라에도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식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이야기는 어때요?
지하철 인근 이제 그 매스컴에 지하철 인근 방식 부적합 배관 607개가 있다. 해가 막 이렇게 누술 전류가 지하 배관 부식을 촉진한다. 이런 이야기를 매스컴에서 한참 옛날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 주요 부식 사건을 본다면 19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돼가지고 32명이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 붕괴돼가 502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996년에는 국내 주유소 탱크 기름 누출이 36.1% 일어났고 1997년에는 당산철교 재건축 13년차 된 당산철교가 재건축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신공항 지하 주차장에서 스프링 파이핑 시스템이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삼풍백화점 문제인가? 기억하십니까? 네. 좀그 나이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만 젊은 저한테 모르죠. 삼풍백화점 문제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성수대교 1 내지 2년 전임이 끊어져 있었다. 철골 용접부의 무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복 하중 목기대 사고, 반복 필요를 났습니다. 일각철로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보도됐고요. 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갖다가 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85톤 냉각탑이 무단 설치됐다. 그 옛날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백화점 물끼리 구조물을 지으면 최고 옥상에는 비만 안섬이 된다는 생각으로 현재 여기도 우리 3층 아닙니까? 그럼 이거 서랍을 줄때 여기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가로세로 철근이 들어있죠. 이 가로세로 철근이 들어있는데 이 철근이 굵게 하고 개수가 건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횡단 그 응력을 견디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중이 견디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하중을 여기는 뭐 관계없다. 옥상에는 이런 거 철근 열 필요가 뭐 있노? 비만 생각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철근의 수량과 개수를 빼버리고 수량을 줄이고 공사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85톤 냉각탑을 그 백화점 위에 설치하다 보니까 바로 무거워서 내려가네. 그 연쇄반을 일으켜서 내려갔어요.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 아르바이트생이 전문학교 아르바이트생이 그 근무하다가 이거 묻혀버렸는데 아마 10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물도 안 말라 마시고 10m간 그 밑에 있어가지고 구조되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전문학교 학생 아르바이트생. 사람 물 안 먹으면 일주일도 물 안 먹으면 살겠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물방울 왔으면 그걸 빨아먹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10 아주 기적적으로 그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져요. 이게 보세요. 이게 성수대교 무너집니다. 요 성수대교 무너지고 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십니까? 이게 요 판이 가판이 내려앉는 거예요. 이 성수대교 내가 지금 기억으로는 이 성수대교 이름이 어찌되나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물량이 빨리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해서 사장한테 다리를 빨리 만들어라 지시를 한 거예요.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 대통령 그 사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 성수대교를 건설하다 보니까 그 건설하고 나는 게 그렇게 많은 차들이 물량이 많을 줄 몰란 거예요. 그러나 너무 그 밑에 있는 이 설계 기반을 약하게 한 상태에서 공사를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지나다니는 하중을 계산 안 한 겁니다. 막 일반 차도 좀 다니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이 되면서 물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화물 트럭, 뭐 승용차, 버스 엄청나게 차가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내란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여기서 차가 빠질 수도 있고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문제를 보니까 계속 다리가 하중이 이 큰 트럭들이 지나다니는 거야. 다리가 피로 반복 피로를 했어.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뭐냐면은 무시기에 요 관련 사고한 것도 우리 무시광진기술연구회 이호 박사님께서 여기 현장 가서 조사를 했는데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만 이 박사님께서 그 보면은 부식을 보니까 대기중 부식률 전면 부식의 0.02mm를 보여야 돼요. 그런데 표면적기가 95%가 전면 부식.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표면적기 5% 꾹꾹 부식. 볼트 연결부가 용접부 피로 부식하게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까 할 때는 응력을 어느 쪽이 집중적으로 받는다. 그 받는 부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부식이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이프에 구멍 빵꾸 나는 바로 공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식이 일어났다는 걸 그 이 박사님께서 이걸 갖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예를 든다면 이게 볼트부에 부식이 많이 나요. 이 볼트부에서 요 거드 박스 거드인데 녹슨데 이런 데서 부식이 많이 나니까 여기다 신경 써야 된다. 주로 볼트부입니다. 볼트. 시약과 볼트. 여기 볼트, 주로 볼트. 그래서 그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 욕을 연성하게 비롯하게 요 설명해서 뭐냐 하면 그때 이 박사님께서 뭔가 성수대기 무너졌을 때 피로 파괴락하는 걸 알았지만 그때 그 현장에서 CM 사진 찍고 시편을 쪼개 뭐 잘라와서 이런 거 검사는 못 한 겁니다. 요 지금 제가 보이는 요 검사인 건 뭐냐 하면 혹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일본 유학 시절이었는데 1986년도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청년 시절이었어요. 11살. 아, 그래. 그때 그런 기억을 잘 못하시겠는데 일본에 우리 비행기를 보면 여객기가 있습니다. 여객기를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객기를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날개가 있대. 날개가 있으면은 여기 수직꼬리 날개. 그때 1980년 여름에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음력 8월 15일이 추석 아닙니까? 일본은 양력 8월 15일이 추석입니다. 양력 8월. 그거는 제가 우리 1945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다 아닙니까? 해방되니까 저거는 그 나라를 갖다가 국치의 나라로 생각하고 취역스러운 날이다. 그래서 저거는 무조건 한국 한날이 8월 15일이에요. 우리는 그때 해방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날을 기념해서 저거는 그걸 갖다 오봉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추석처럼 그리 지내고 있습니다. 8월 15일. 그런데 이 동경발 오사카행 이 비행기가 동경선 보잉 707 비행기가 동경선 출발해가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파이로트 날아가고 있는데 요 수직꼬리 날개 떨어져요. 이게 피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로트는 당을 해가지고 바다로 턴해서 바다를 추락하면 좀 더 살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산이 있으면 이러한 치가지고 이래가지고 여기 떨어져 여기 추락을 해버렸는데 그때 스튜디오스 한 2명인가 3명 살았어. 3명 사는 걸 알고 있어. 살고 다 죽었어요.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이 떨어졌는데 이 일본의 동경공대 재료과학과에서 요 파이프를 요 수직꼬리 날개 이게 떨어져 이걸 파편을 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 이게 뭐냐? 여러 금수가 말이죠. 일반적으로 금수가 피로를 안 받으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피로를 받게 되면 화면이 비슷한 분위기처럼 영어로 하면 서스라이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요. 그리고 동경공대 그 재료과학 교수가 이 707 이게 떨어져 난 이유가 바로 피로를 받았다. 피로를 받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피로를 받은 것으로 판명했어. 그런데 피로를 하는 건 참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이 피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했다. 피로를 받았다. 가로다. 가로하지 마라. 가로하면은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사람은 가로를 하게 되면 몸살을 감기 오죠. 감기가 온다든지 몸살이 나타나서 내가 무리했다. 가로를 했다. 근데 금속은 생명체가 아니다 보니까 내 피로받았다 너한테 가로 오는 거 뭐 몸살 감기 오고 쉬는 것도 아니고 가로 몸살 감기 오면 우리 쉬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 쉬어야 되는데 금속은 그런 너한테 말할 혹시 무생물이다 보니까 내 가로 왔다고 뭐 지가 어디 말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피로를 받은 어느 순간에 뿌리신다. 지성 파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배나 비행기나 모든 물체는 피로를 받으면 지성 파괴가 뿌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도 설령이야. 우리가 상선도 설령에서 몇 년을 항해했다. 이 배가 몇 년 항해했노? 20년 했다. 20년 했으면은 운항 일수가 20년이다 하면 이 배 무리 없어. 그래서 일본은 말이죠. 일본 여객선은 일본도 섬나라다 보니 여객선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크루즈선이. 그러면 20년 배 운항 일수가 20년 가면은 20년 지나면 배 폐수식입니다. 그런데 한 재밌는 참 부끄러운 일합니다만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나한테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 배 그놈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도입한 그 중고선을 가온 건데 그 배하고 똑같은 그 쌍둥이 배가 일본에 있었는데 그 배도 자소에 넘쳤을 거예요. 그 배는 세월호 그 배는 설계상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무너졌는데 우리나라 와서 결국 뭐 침몰을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20년 된 배를 순서가 있어요. 말로는 일본에서 20년 배를 우리나라에서 사옵니다. 그 우리나라 사가 한 몇 년 이제 운행을 하다가 다음에 동남아로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 순서적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는 여객선은 인명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몇 년 이상 운항을 하면은 폐선시켜요. 그리고 상선은 마찬가지예요. 상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할 때는 배나 비행기나 뭐 하여튼 오래된 배도 위험하고 오래된 비행기도 위험해요. 옛날 우리 해양대학에 저는 그 해양대학 제가 졸업을 하고 그때 어릴 때 배 타면 돈 번다 해가 해양대학 갔습니다만 배멀미를 워낙 많이 해가 학교 아저씨 학교에 뭐 교수로 남았었는데 배를 타면은 배도 그때 우리나라 그 외국 수출선에 나가면은 한 1년만 타면 아닙니까? 근데 1년만 타면은 이제 서라벌집이 일정 부산에 같은 일정 서라벌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육상하고 그 월급차가 그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들 라스코를 하는 그 미국 그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전부 다른데 배선될 만한 그 흠배 그걸 속된 말 똥배 흠배를 사가지고 우리나라 선원들이 그 배 타고 깡깡해가 녹 제거하고 안 쓰면 페인트 칠에 3배를 맞는 거예요. 그럼 배는 여러분들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그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 칠해버리면 3배 아닙니까? 거기는 3배입니다. 그러나 배가 오래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로를 받아가지고 배가 우리말 하면 골미들 우리가 속된 경상도 사들 골미들 이 말이에요. 배도 골미 들어가지고 피로를 받아가지고 골미 들은 배를 빵막 그늘이하게 녹 제거하고 페인트만 칠해가지고 쉐베락 해가지고 타고 다니면은 그 배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라스코라는 미국 그 선박 회사에 우리나라 선원들이 많이 타고 그 달러 돈을 그때 물건을 많이 주니까 그 대신 물건 많이 준다고 해서 그 배 탔는데 그 미국 호주 철강성 아십니까? 철강성 싣고 올라다가 침몰한 경우가 많고요. 대끈항해 미국에서 대끈항해 가면은 태평양 그 파도 치는 그 악천후에 항해를 하다가 침몰한 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 사고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만 쪽에서 대만에서 올라다가 개전통 만나가지고 침몰하는 수도 많고요. 요즘은 사고 안 나지만 옛날에 사고 많이 났습니다. 전부 왜 이유가 뭐냐? 오래된 배. 배가 오래되고 노화되면 침몰한다. 표를 금속 표를 뿌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 그 비행기도 하면 그 비파괴 검사를 하거든 사실상. 비파괴 검사하지만 배가 내리면 승객들 내라고 나면 청소해가 또다시 이륙을 해가 날아가야 되는데 언제 그 검사해가지고 그 뭐 이 피로가 얼마 차이는데 야 이거 언제 뿌리지겠냐 이 어찌 되노 이 운항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건 못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얼마 정도 운행을 했느냐 배를 얼마 했느냐 운항을 얼마나 했느냐 몇 년 됐느냐 설령이 얼마냐 그걸 따져가지고 운항하지 마라. 제가 우리 여러분들 택시는 어떻게 하면 택시 우리 친구들 먹으면 30만 킬로 30만 킬로 이상 되면은 수도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30만 이상 킬로 되면 이거 운항하지 마라. 폐차시키라 이렇게. 그것도 뭐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은 금속도 피로를 받아가 뿌려진다. 그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일어나서 강산철교 부식되는 이야기고 뭐 안 넘어가다 이거죠. 그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 뭡니까 무도장 교량과 항구정부시인데 도장을 안 한 거예요. 도장을 안 하고 일어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 한때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 있었냐면 야야야 빼인다 필요 없다 빼인다 도장 안 해야 된다 도장 안 해도 막 이 노가 안 선다 막 이렇게 한때 선언한 이런 무도장 강교가 있어요. 근데 도장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도장. 그 예를 들어 이렇게 무도장 교량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지하 매설 탱크도 지금 그 뭡니까 요것도 지금 지하 매설 유료 탱크에 일본 미국에는 방식 규정이 도장에다가 언급 방식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오늘 우리 강의에 응급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응급 방식에 우리나라는 도장에다 수지 라인이 도장한 탱크에다가 지하 그 매설 유리 탱크에 기름 탱크에다가 위에다가 막 수지를 입힙니다. 이러면 수지가 일어나면 그 안에 바로 부식이 발생해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한 이것도 사실상 그 우리 방식기술협회 이호 박사님께서 회장님이신 이호 박사님께서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미국, 일본은 도장에다 응급 방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지 도장에다 수지 라이닝 해가지고 이중 탱크 구조 해가지고 결국 부식을 하고 기름이 누설낸다 하는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누설을 보면은 탱크 진단서가 보도자료는 520개인데 10만 개, 누설 탱크 비중이 36%, 이거는 작은 건 안 옵니다만 연간 누설량이 549대라면 약 10만 대람이 나온다. 연간 누설량이 6,588인데 약 110만 대람이 누설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속에 주유소 탱크 기름 새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한때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디 됐나 하면은 어디서 그랬나 미군들이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우리나라한테 미군이 사용하던 그 기지를 우리나라 반환해가 우리나라가 그걸 공원으로 만들고 부산서도 공원을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 부산에 제송가 반송이래 반송. 거기서 우물에서 했어요. 우물에서 기름이 올라오고 우물에서 기름. 그래 알고 보니까 그 미군들이 그 안에 폐유를 땅속에 버려가지고 그 지하수를 타고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기름 누축하는 것도 굉장히 참 그 환경 오염도 문제다 하는 막 그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식 교란 강구 조밀에는 제도장 지집서 문제점이 있고 샌드 플러스이 있는데 요 차등 중요시 뭐냐 하면은 아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부식 취약부 부식이 어디 나는가 전체 면적이 5% 방식 처리기 중요하다. 요 부식 취약부가 볼트부하고 용접부입니다. 그걸 강조를 해야 된다. 그걸 일본에서는 미국과 일본적 시스템은 그걸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도장 가라 밀폐 박스 걷어 내부비는 길로 구조로 부동식이 불가하다. 박스 걷어 혹시 박스 걷어 이런들 아십니까? 박스 걷어 뭡니까? 그 대들보인데 요거는 나중에 그림에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걷어에 여기 내부민 방식치 요것도 이 박스 걷어 내부민에 도장을 복합계 세라믹 도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박스 걷어 내부민에 결로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걸 이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요걸 개선점을 일본처럼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요거 다리에 요것도 여기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재료 설계 문제 보트다트 특히 보트다트 위에 요 구조를 응급을 해야 된다. 대양극, 소음극, 대양극과 소음극으로 재료 설계는 대양극이다. 요걸 대양극으로 해야 된다.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보트다트는 소음극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양극, 소음극 요 개념도 나중에 양극과 응극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우리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철근 부식관의 보도자가 나오는데 고속철 부식 사례 추 이렇게 고속철 그 터널 아십니까? 터널에 철근이 노출되고 여기에 붙어있는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고가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고속철의 철근 부식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교각이 있는데 교각과 교각 사이가 너무 공간이 멀어가지고 여기서 내려앉는 겁니다. 그럼 교각 사이 한 개 더 씌워야 되는데 이건 안 씌우니까 이게 밴딩 모멘트가 여기서 내려앉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안정됐습니다만 옛날에는 공사에 부실 사태가 참 많았습니다. 이거는 노태우도 당시 서울에 서울에 아파트 많이 들었는데 어딥니까? 그 아파트. 일산에 분당 신도시 일산에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공약을 내걸었는데 아파트를 그때 얼마 정도 안다 해가지고 그때 여기 연분 모래를 우리가 철근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무엇이 들어갑니까? 시멘트, 모래, 자갈, 그다음에 철근 이리 들어가는데 그 중에 모래를 갖다가 모래가 하천에 모래를 다 쓰다 보니까 갑자기 안 되니까 바닷모래를 써가지고 연분 조사를 하고 야단났죠. 그 서게 되게 되고 연분을 들어가 있는 모래를 쓰니까
철근 부식이 위험하다 이런 말 지적을 했습니다. 요 철근이 부식되는 대수면에 부식이 일어나는 걸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철근을 오래되면 교각이 철근이 이렇게 부식되는 철근. 이건 왜 그래서 이게 철근이 노출된 게 아니고 여기 끝에 있던 무엇이 나간 겁니까? 콘크리트가 나간 거죠. 콘크리트 왜 콘크리트 떨어 나옵니까? 떨어 나는 이유가 이 철근이 부식이 되면 철근이 녹이 있으면 말이죠. 철근이 팽창. 철근. 그래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압력을 밀어붙여요. 부지가 철근이 녹이 있으니까 팽창하면서 붙어있던 콘크리트를 갖다가 밀어붙여요. 그리고 붙어있던 콘크리트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고속철이 일어난 이야기고요. 지금까지 부식마 사례를 제가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아까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어떤 기본 부식이라는 관념을 새롭게 해서 부식은 일어나고 나서는 엄청난 홈이라고 말할 걸 가려도 못 막는 속담 대신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방식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기계 재료에 한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기계 재료에는 금속 재료, 비금속 재료, 특수 목적 재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 금속 재료는 철강 재료와 비철금속 재료, 비금속 재료는 무기질 재료와 유기질 재료를 나누는데, 보통 우리 학생들 물어보면 이거 혼란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요새 어떤 혼란이라나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금속이다. 금속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금속은 아는데 금속에서 철강 재료와 비철금속 재료, 비자는 아닐 비자입니다. 그러면 철이 아닌 금속이다. 비철금속, 철이 아닌 금속. 비철금속은 철이 아니다. 그러면 FE가 들어가면은 FE가 주로 베이스를 깔고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철강, 탄소강, 합금강, 주강, 주철 이런 모든 것이 FE가 들어가기 때문에 FE 철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강으로 이야기하고 철강 재료로 이야기하는데, FE가 아닌 구리,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탄, 니켈, 아연, 납 이런 금속들은 금속은 금속인데 FE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비철금속이다 이래. 비철금속. 그래서 금속, 철금속과 비철금속 구분하는 거죠. 아시나요? 비철금속. 철이 아닌 금속이다. 철이 아니다. 철이 아니지만은 금속은 금속이다. 이런 금속들을 비철금속이다 이래. 그리고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그 학 과목이 금속 재료학이고 비철 재료학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철금속 재료학, 철강 재료학. 철강 재료학은 FE를 기본으로 하는 금속에 대한 걸 다룬 것이 철강 재료학. 그런데 비철금속 재료학, 비철금속 재료학 FE가 안 들어가 있는 이런 금속들을 전부 다 비철금속이라 이래야 돼요. 그런데 또 이거 비금속. 비금속은 아예 이놈도 아니고 이놈도 아닌 일반적인 세멘트, 석재, 플라스틱 이런 걸 전부 다가 합해가 비금속이라 이래요. 그리고 어떤 혼란이냐면 비금속을 갖다가 비철금속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비철금속은 금속인데 FE가 아닌 금속들을 비철금속이라 한다. 그 다음에 비금속은 아예 이놈도 아니고 이놈도 아닌 제3의 물질, 유리, 시멘트, 석재 이런 걸 갖다가 비금속이라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기질 재료와 유기질 재료가 있습니다. 무기질 재료, 유기질. 무기질하고 유기질 재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기질하고 유기질 재료는 어때요? 탄소가 포함되어 있냐는 탄소하고 좀 더 상세하면은 탄소가 아니고 유기물이라고 한다면은 탄소, 수소, 산소 이 세 개가 포함되어 있는 재료를 갖다가 유기재료. 무기재료는 이것이 없는 재료를 우리는 무기재료라 이래야 돼. 그 나사 항공우주국에서도 생명체의 존재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물이죠, 물. 물하고 다음에 가장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유기물이 있느냐. 그 공기에 유기물이 있느냐.
유기물이 있다는 것은 이건 생명체의 기준 아닙니까? 생명체. 그러니까 이 유기물이 있으면은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항상 그 근거를 두고요. 그 다음에 물을 항상 시작. 물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유기물과 무기물이 다시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강 재료, 비철금속, 금속 재료와 비금속 재료, 비철금속 이거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 관계들은. 다음 이 특수목 이거는 많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식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부식과학을 하면 부식의 화학적인 함정 분석이다. 방식과학은 뭐냐? 부식 억제 기술 및 적응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은 이게 방식과학, 프로텍션 엔지니어링, 방식과학 이론이 우리가 공부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뭐 부식과학 이론은 큰 이론적인 이야기고, 전기화학적 인식은 이거는 막 90%는 전지부식이라 하는 이야기는 가만히 풀어지질 않는다. 막 모든 것을 전지부식이라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일단 예를 들어 방식과학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 억제하는 것은 방식과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식의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부식이 왜 일어나는가?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하나하나 우리 의미를 해봅시다. 금속 표면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양극과 음극이 반드시 존재한다. 금속 표면에 양극과 음극이 존재하고 음극에서는 환원반, 물과 산소하고 물하고 전자를 받아가 수산화 이온이 되는 환원반이 일어나고, 양극에서는 산화반, 양극의 산화반은 바로 이겁니다. 산화반, 철이가 이온이 되면서 전자적이 일어난다. 이런 산화반이 일어나. 양극에서는 이런 산화반이 일어나고 음극에서는 환원반이 일어난다. 그러면 양극에서 산화반이 일 자체가 이거 산화반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금속의 이온화죠. 여기 이온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가 이온이 되는 것이 오니까 이것이 바로 부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속 표면에는 양극과 음극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양극과 음극이 존재를 하고, 양극에서는 산화반은, 음극에서는 환원반이다. 양극과 음극이 존재. 그 양극 음극이 존재한다고 하는 용어는 나중에 또 우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양극에서는 산화반은, 음극에서 환원반이 일어나가지고 양극에서 일어나는 이 산화반이 이 자체가 바로 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식의 이론을 한 번 더 상세하게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금속의 부식은 금속 표면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양극과 음극이 존재하게 되고, 이들 금속이 중성의 진해질 용액에 침지되어 있을 경우 양극과 음극의 전이차에 의해서 양극에서는 산화반, 음극에서는 환원반, 즉 양극에서 철이가 이온 플러스 전자적이 되는 산화반응과 음극에서 산소하고 물하고 전자를 받아 수산의 이온이 되는 용존산소 환원반응이 일어나면서 양극과 음극의 전이차에 의해서 부식 전류가 흐르면서 양극에서 부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부식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양극에서 일어나면 음극에서. 항상 양극에서 부식이 된다. 양극에서 부식. 그럼 아까 얘기 말하는 혹시 여러분들 조아씨 양극과 음극의 전이차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양극의 전이차. 양극과 음극의 전이차를 뭘 전이차라고 하는 거예요? 전이차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식은 안 일어나겠죠. 양극 음극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전이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바로 말해서. 금속 표면에 양극과 음극이 있으면 여기에 음극이다. 여기에 양극과 음극 사이에는 이만한 델타 V라는 전이차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양극과 음극 사이. 우리 건전지 쓰는데 이런 스마트폰 이래도 안에 안 보면 안에 반드시 양극과 음극이 있지 않습니까? 양극이 있으면 음극이 있습니다. 그 양극과 음극이 있으면 그 양극과 음극 사이에는 이런 전이차가 델타 V라는 전이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이차.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간에 볼타든지 시계에 들어가는 저 안에 시계 안에 건전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건전지는 몇 볼트짜리입니까? 건전지. 이 건전지에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요 사이의 전이차가 뭐냐? 1.5볼트. 1.5볼트. 여러분들 휴대폰 리튬 배터리 아닙니까? 아까 리튬 배터리인데 그 리튬 배터리는 양극 전이차가 1.5V가 아니고 약 3.5V. 엄청 전이차 큽니다. 항상 건전지가 일을 하려고 하면, 시계가 가기 위해서 건전지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 1.5V는 전이차가 없으면은 절대 전류가 흐를 수, 시계가 돌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이차 이꼴은 뭡니까? 델타 V는 우리가 어머니 법칙에서 아야 전류다 전압고 한 거죠. 그러면 전류 I는 뭐죠? I는 R분의 델타 V. 이 I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부식점입니다. 이게 부식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음극하고 양극 사이에는 항상 전이차가 존재한다. 그 전이차가 델타 V는 IR에서 I 있고는 R분의 델타 V에서 I가 바로 이 부식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알아요. 부식점.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무슨 철판 표면에 녹이 쓰는데 강 표면에 철에 녹이 쓰고 있는데 그거 뭐 존재가 있노? 그거 무슨 양극극이 있노?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양극극이 존재합니다. 미크로쉘 전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아주 미시한 전이차, 그 미시한 전이차에 해가지고 부식 전류가 I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그렇게 흐르면서 결국은 그 전류에 해가지고 양극에서는 음극에서는 환음반이 일어나고 양극에서는 이렇게 산화반이 일어나서 부식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요. 절대 부식은 양극 음극이 존재하나 부식은 안 일어납니다. 양극 음극이 존재를 해서 전이차가 항상 있어가지고 전이차가 있을 때 I는 R분의 델타 V를 하는 공식에 의해서 부식이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요 양극과 음극의 전이차를 하는 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극의 전이차. 그래서 양극에서는 산화반응, 음극에서는 환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극, 음극 전이차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그건 좀 두고 하면요. 고등학교 학생이 여러분들 이거 주한씨 고등학교 시간에 이거 영어학영역 공부했으면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죠? 예. 옛날에 이거 다 해왔죠? 항상 많이 했다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할 겁니다. 여기 쭉 이렇게 일로 가면 연화경이 크다. 오른쪽으로 가면 연화경이 적다. 이렇게 해요. 옛날에 제가 학교할 때는 요것은 K, 칼륨, 리튬 이거는 생략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내 리튬을 왜 연하면 바로 이것은 리튬 배터리가 가장 가까운 이 리튬. 그 리튬이 연화경량이 최고 큽니다. 연화경량이 최고 작은 건수는 어떻게 됐어요? 영향이 적다. 이게 뭡니까? 금이죠. 연화경량이 크다. 그럼 크다. 연화경량이 크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연화되기 쉽단 말이거든요. 연화되기 쉽단 말은 산화되기 쉽단 말이에요. 산화되기 쉽단 말은 부식되기 쉽다. 같은 말. 또 이 말은 연화 에너지가 적다. 연화 에너지 적다. 반대는 뭡니까? 연화 경량이 크다, 적다, 연화되기 쉽다, 어렵다, 산화되기 쉽다, 산화되기 어렵다, 부식되기 쉽다, 부식되기 어렵다. 연화 에너지가 적다, 연화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요 연화 경량이 요로 갈수록 연화 경량이 큰 논술입니다. 리튬이 연화 경량이 최고 크죠. 연화 경량이 가장 적은 논술은 요 보면은 금입니다. 그래서 금은 그만큼 연화 경량이 적으니까 금이 녹습니까? 않습니까? 금이 부식되는 거 봤습니까? 금은 우리가 전주 고봉 박물관에 가면은 왕관 보시면 금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금이 전부 아무리 땅에 오래된 고번에서 출토를 하면은 다른 거는 다 쓰고 없어도 그 금이 우리가 고대 우리 선조들이 한 장신구에 있는 금 왕관 금 장신구는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금은 절대 부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은 절대 부식이 안 된다. 광택을 발하고 있다. 노란 금이 황금빛 않습니까? 색깔도 좋다. 금이 만약에 검은색이면 아마 인기 없었을 거예요. 그래 안 살 겁니다. 금이 그만큼 색상이 좋지 않습니까? 노란색, 황금빛. 그거다 녹 안 쓴다. 이렇게 금이 금속 중에 왕아닙니까? 금이 왕입니다. 그리고 또 금은 또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옛날 우리가 고대 그 선조들이 그 장신구를 만들 때 왕관이 만들 때 이 박판 아주 얇게 이 철판 각판을 아주 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박판 성질인데 금이 가장 이렇게 박판을 만드는 데는 금이 최고예요. 그만큼 따라오는 금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성, 그걸 전성이라 그러고 연성은 치료라게 좀 늘어났습니다. 하루 이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어떻게 머리까지 늘어날 것이냐 이것도 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금이 그만큼 녹도 안 쓸고
전선과 연성이 좋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금을 갖 장신구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이 최고다. 금은 돈과 맞바꾼다. 일본도 미국을 보면 우리가 미국의 그 개척시대 한 곳에 보면은 전부 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 쏴면 죽고 노다직 하는 말이 너 타치하지 마라. 내 금이 타치하지 마라. 그게 다른 말 노다지. 그래 금을 그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미국의 서부 할거기 그 영화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금이라는 건 참 인류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그 선하던 게 금이 그만큼 연하기가 큰 금. 여기 뭐 세리도 아십니까? 세리죠. 그 연화경량이 큰 금속과 연화경량이 적은 금속. 이거 우리가 다 우리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그러면 연화경량이 큰 금속은 크다. 부식되기 쉽다 그랬죠. 연화경량이 크면 부식되기 쉬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눈을 보면은 누가 부식되기 쉽다? 아연하고 철하는 누가 부식되기 쉽습니까? 아연이죠. 그럼 철이 부식되기 어렵죠. 철보다는 주석이 더 힘이 센 거죠. 그러면 철하고 구리는 한참 위에 랭킹. 그럼 구리가 훨씬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리하고 백금, 금. 이 금이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 하면 금이 원자 번호가 79번. 굉장히 번호가 큽니다. 백금이 78번, 은이 47번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철이 26번입니다. 아연이 30번, 알루미늄 13번이에요. 이런 금속들은 니켈 27번, 주석, 납 이런 금속 전부 다가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원자 번호가 높을수록 전자가 그만큼 많으니까 두껍게 옷을 입고 이래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금이 그만큼 부식이 안 되는 금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한번 보시죠. 자, 연화되는 요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연화되겠습니까? 요 금속 중에서 조한 씨, 네. 이 중에 가장 산화되기 쉬운 금속, 연화되기 쉬운 금속은 어떤 겁니까? 저 중에서. 우리 안 보세요. 우리 안 보고. 연화경량이 큰 금속이 연화경량이 크다. 리튬. 산화되기 쉽다. 부식되기 쉽다 돼 있죠. 리튬. 리튬. 최고 리튬이 가장 좋잖아.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다시 잘해. 우리 안 보세요. 저희를 안 보세요. 요 철하고 구리하고 누가 연화경량이 큽니까? 철하고 구리하고. 철이. 그 철이 크니까 연화경량이 큰 금속이니까 연화되기 쉬운겠죠? 네. 그럼 여기 두 번째. 아. 그래. 알았습니까?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구리. 구리. 네 번째는 금이죠. 네. 그래 금은 이렇게 연화 안 됩니다. 제가 이래 요 특수 왕수를 할 때 녹으면 금이 이렇게 연화되는데 일반 물에는 금이 절대 이런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절대. 그래 요즘 산화되기 가장 쉬운 금속이 바로 리튬이 산화. 리튬이 전자를 내놔면서 이렇게 이온화되면 이것이 산화되기 쉽다거든요. 부식되기 쉽다. 이게 1등, 2등, 3등, 4등이겠죠. 이렇게 이온화되기 어려운 금속일수도 가격도 비싸죠. 구리가 비싸다 이거가 옛날에 구리가 좀 그때 우리나라 구리값이 올라가니까 전선시장을 끊고 말이죠. 막 그런 사고 나고 다리에 그 명패 들어가다 그것도 빼가고 아닙니까? 그러다 그런 부끄러움을 한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하여튼 돈 노는 된다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했는데 그래 됐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 하여튼간에 일로 갈수록 연화경량이 적을수록 가격도 비싸졌어. 그래서 이런 금속들이 이랬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런 저한테 따고 질문을 하면 야 그러면 왜 금은 부식이 아닙니까? 금이라는 금속은 왜 부식이 아닙니까? 내가 질문을 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구리는 왜 철보다도 랭킹이 위에고 아연은 철보다 왜 랭킹이 아니고 리튬이라는 금속은 왜 이 중에서 최고 꼴찌냐 이 말이야. 리튬이 왜 최고 꼴찌? 왜 최고 부식이 잘 되느냐 리튬은. 옛날에 리튬 이름 아십니까? 최고 부식 잘 되는 리튬 원자 번호 3번이에요. 리튬이. 1번이 수소입니까? 2번이 헬륨이에요. 3번이 리튬이에요. 최고 부식 잘 되는 리튬이 이거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옛날 리튬 저거 하루 싸잘데없는 금속이다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금속이다. 왜? 금속이라는 놈이 또 어찌 됐나 하면 리튬은 최고로 부식도 잘 되고 또 하나 뭐냐면 금속이
0.53 g per 이 뭡니까? 1방센치에 무게가 0.53g밖에 안 나요. 금속이 최고 가벼워, 최고 가벼워. 이거 금속이 가치 없다, 이거. 금속도 아니 최고 가볍지. 부식 잘리를 하자. 이 아무 쓸데없는 금속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아예 리튬 이거 뺐어요. 아예 없앴습니다. 렌딩 아예 적지도 안 했어요. 옛날 무시해가지고. 그럼 오늘 내가 왜 리튬을 해였느냐? 최고 산화되기 쉬운 금속을 해였느냐? 한번 시작해보자. 그때 그래 쓸데없는 금속이 지금은 최고로 가치 나가는 금속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휴대폰이 아닌 배터리 뭡니까? 리튬 배터리 아닙니까? 이야, 이거 말이지. 리튬 배터리 부식도 산화되기 쉬웠지만은 가볍다. 이거 가벼우니까 배터리 만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배터리 전압도 3.5V 만드니까. 옛날에 그 쓸데없는 천대받던 금속이 지금은 최고의 금속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리튬 생산이 아니습니까? 저 남미에 그 몇 나라가 남미 나라들이 리튬이 많거든요. 소금에 추출하고 광산에만 추출하고 근데 가장 매장량이 많은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 그럼 저런 나라 이 리튬이 많다 보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제2의 그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왔습니까? 리튬 많은 나라가 얼마나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까? 공식. 그렇게 이런 그 리튬이 지금 그렇게 각광받은 게가 리튬. 금속이 가벼운 것도 좋고 지금 가벼워. 이 배터리 무거우면 돼. 이 나비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안 그래도 다리 무거운데 배터리 들어가면 배터리가 나비가 가면 보통 문제 아니야. 금속이 최고 가벼운 금속을 가지고 우리 배터리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리튬이 그만 각광받고 있어요. 이 리튬 많은 나라가 지금 큰 소치입니다. 우리나라에 리튬이 있기 때문에 자 수입해야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리튬이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왜 그러면 금은 리튬이라는 금속은 왜 부식이 아니고 가벼웠느냐? 금은 왜 부식이 안 되는지가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금은 왜 부식이 안 되느냐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금에 왜 금이 부식이 안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안에 그 궤도를 갖다 조사를 해보고 우리가 과학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시에 보면 궤도가 뭐 P궤도, S궤도, 전자 배열 순위 막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그래 아무리 조사해도 금이라는 금속이 원자 번호는 79번인데 전자가 70화학계가 싸고 돌고 있는 전자가 70화학 돌고 있다. 거기 전자가 많이 돌고 있다. 그 전자가 많이 돌아가면 그건 녹이 안 서나 부식이 안 되나? 반드시 또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해결적인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그 금속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다. 그 금속이 고유한 성질. 자, 여러분들 개성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왜 니는 몸무게가 니는 왜 몸이 뚱뚱하나 물어보러 가겠습니까? 그 사람 체질인데 금속도 이 다른들의 체질을 가지는 거예요. 성격이 고유한 성격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걸 단정적으로 어떤 태일적인 그 수치적으로 계산해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유한 성격입니다. 어제 내가 아니 며칠 전에 동물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부모 똑같은 쌍둥이도 아니십니까? 쌍둥이 똑같은 일란서 쌍둥이도 예모 체격 같아도 환경이 다르고 하면 성격이 또 다릅니다. 그 동물들도 새끼들 보면 다 똑같은 새끼인데도 그 성격이 다 달라요. 사자도 그렇고 뭐 치타 동물 새끼들도 다 성격이 다르고 동물도 다 성격이 다르고 사람도 다 성격이 다르고 그건 뭐 타고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보이길래 동물란 거 보이길래 그 어떤 미국의 어떤 저게 조그만 여우 아주 적은 여우 이름이 있는데 그 여우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적은 여우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여우들을 갖다가 실험을 해가지고 저 여우를 갖다가 다른 지역에 과연 그 보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그 여우가 싫어하는 독수리 울음소리를 내면은 빨리 그 네 마리 새끼 중에서 두 마리는 소리 들리자마자 굴 안으로 도망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 두 마리는 독수리 소리가 들리도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선임 해설자가 하는 얘기가 독수리 소리가 들렸을 때 빨리 굴 쪽으로 도망가는 놈 그런 놈은 생존 확률이 높고 독수리 소리 들리도 멍하니 쓰가 있는 놈 대중으로 가 있으면 그는 독수리 체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옮길 때도 아주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서 민감하게 빨리 도망가는 놈 그런 놈들을 같은 새끼지만 그런 새끼를 선택해가지고 다른 데 이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참 성격이 다
겁제이 아니 겁이 많은 놈들이 산다는 게 오히려 대담한 놈들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그요좀 쉬도록 조금 휴식 취하도록 합시다. 한 10분 쉬도록 합시다.